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6%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높은 외식 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듣던 중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중반이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두 달째 좀 둔화세를 보였는데 일단 이 둔화세에 대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 올랐죠. 예, 정확하게는 올해 9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9월 달 대비 5.6%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8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 자, 지금 그래픽에 보시지만은 네네. 그 이전인 7월 달에는 훨씬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5.7%에서 5.6%로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 대목에서 일단 물가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 뭐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물가는 5.6%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다만 더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 정점이다. 그런데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보통 우리가 산에 올라가더라도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정상이 좀 그 지리하게 계속되는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라는 것은 여전히 정상에 있는데 더 이상은 뭐 특별히 더 올라가야 될 정상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정점을 지난 것도 아닌 매우 높은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전년 동기 대비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전월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통계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를 하게 되면 지난해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지난해 높았다면 올해는 웬만큼 높아도 좀 성장률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통계적 착시 현상 기저효과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현재 실제 연속적인 물가는 지난달 대비 물가거든요. 자,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 물가 전월 대비는 오히려 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렇네요. 계속 상승세에 있다. 예,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정점을 통과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는 급하게 오르는 어떤 가파른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물가가 안정이 된 게 어떤 국내 여러 가지 구조적 거시경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네, 석유류 가격,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제 유가 떨어진 것이 그대로 반영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보다는 외생 변수가 컸다. 그래서 석유류 같은 것을 뺀 그거는 CPI 지수로 따지면 이 또한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외생 변수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는 좀 관련이 있지는 않다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이걸 안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10월 정점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앞서 이재동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해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잖아요, 이번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주도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해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가 정점을 쳤는데 이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 그런데 10월 달에 우리 추경호 부총리는 수개월 전부터 10월 달에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 국제 유가 하락세라든지 또 전년 동기 대비 기저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 추경호 부총리의 말씀대로 물가가 5.6%보다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돌발 변수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네. 현 상태에서는 물가가 좀 내려갈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있을 몇 달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며칠간 그것도 생물인 물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악성 변수가 우선 10월 1일부터 우리가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예.
전기료는 5.7% 올렸고요. 가스료는 15.9%나 아주 대폭 올렸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만 이것이 10월 달 물가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최근 한 4, 5개월 동안은 가파르게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좀 조짐이 안 좋아요. 특히 오늘 밤에 오페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죠. 요즘은 오페크 플러스라고 해서 러시아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100만 배럴 정도의 대규모 감산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공급량을 줄여서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감산을 얼만큼 할 것인가. 감산을 하고 나면 국제 유가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외식비 문제라든지 농산물 또 가공식품 이런 가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의 물가가 올라도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생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소위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서 가격이 올라도 먹을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몇 가지 지금 변수는 있는데 네. 뭐 이 대목도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10월 달에는 조금 꺾일 수 있다. 현재 지금 우리가 10월 5일을 지나고 있는데 2월 10월 달에 6분의 1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달 중순부터 조금은 하락세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관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물가 상승률 이 수치가 다음 주로 이제 그 한국은행 금통에 위에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한 것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빅스텝 밟겠다 이런 뭐 의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에 그 기조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의 CPI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이제 정점을 통과해서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도 지난달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할 가능성을 비치니까 국제적 여건이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빅스텝 0.50%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미국이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빅스텝이라는 그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뭐 최근 며칠간은 상당히 안정되고 조금 뒤로 돌아간 측면이 있어요. 뭐 이게 계속된다면 한국은행이 굳이 빅스텝을 안 해도 되지만 환율이 다시 오른다면 결국 환율이 오르는 것만큼 국내 물가가 더 오를 거거든요. 그리고 또 환율이 오르는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기조로 하되 환율이 안정되면 이것은 베이비 스텝 그리고 환율이 뭐 현재와 같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승세 둔화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돈줄이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게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회사채 발행 막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한 4%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기업 대출이 이 어떤 부실의 내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대기업들이 시중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자금 총량에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방법에 큰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해서 돈 빌려 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갚으면 또 조기 상환 수수료도 물어야 되고 대출 심사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채, 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본드는 중간에 얼마든지 환매 또는 시중 유통도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증권 시장이
찬바람이 불면서 회사채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렇군요.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 수요를 은행에 손을 벌리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돈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게 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은 은행 금리가 또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그 번 돈, 그러니까 영업 이익과 이자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억을 벌었다 이러면 이자로 내는 돈이 3억이라면 그것이 이자 보상 배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자로 갚는 돈이 더 많다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이른바 좀비 기업, 살아는 이때 사실상 죽어서 저승을 가야 될 회사들이 여기에 있다 해서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현재 이자 보상 배율이 아직은 괜찮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조금씩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이 대기업들이 돈을 못 끌어다 써서 은행에다가 지금 강제로 또는 자금을 이 SOS를 치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금리 조건이나 대출 조건을 보고 회사채에서 대출로 줄이는 거거든요.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갈아타는 거군요. 예, 그런 면에서 현재 은행 대출이 뭐 한 3.9% 정도 늘어났다. 이런 것은 현재로 금융 위기하고는 조금은 뭐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중 자금을 보면은 은행 예적금으로 좀 올리는 모습인데 뭐 주변만 봐도 이제 이자 부담 커지니까 가계비 드는 거 갚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게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보고자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가계대출 잔액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동안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에 하나가 가계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결국 가계의 부실, 나아가서는 국가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었는데요. 예. 한동안 계속 늘었는데 결국은 아무도 못 잡았던 가계대출 증가 이것을 결국 금리 대왕이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부동산 가격도 사실 모든 현재 금융 그동안의 한국 경제의 거품은 금리가 잡고 있다 이래 보는데 그만큼 돈을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는 것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규 대출,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진 현상은 은행의 예금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은행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 있고 또 한 번 넣어놓으면 만기까지 가져가야만 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 있는데 종래 저금리 시대 때는 은행에 요구불 예금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썼다 뺐다 이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자가 높은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쪽으로 돈이 가파르게 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대단히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고금리 시절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결국 현찰이고 현찰 중에서도 이자가 붙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이상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는 은행에 돈이 몰리고 그 돈이 산업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좀 줄여서라도 물가를 잡자는 거니까요. 뭐 그런 현상이 그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하나만 짧게 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컴퓨터 또 인공지능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예.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못지않게
제2의 인플레 감축법 쇼크 또는 인플레 감축법보다 더한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취임식 대관식 선물로, 이건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선물로 반도체 수출 규제 폭탄을 터뜨린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 대상의 내용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제3국에 있는 반도체 제품도 그 제품을 만들 때 있어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계를 이용했다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발동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SK가 미국 장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조처가 만약에 뉴욕타임즈 보도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미국이 조처를 취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도 좀 충분히 상의를 해. 우리 지금 칩 동맹으로 미국과 함께 지금 운명을 같이 그렇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통상 외교에서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